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지영아, 아빠 목소리 잘 들리니? 네, 아빠.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환하게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집안 가득 고요함만 맴돌았고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8살이 된 박영호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제 모습에서 미래의 자신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나는 절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는 다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다짐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다니고 밥도 해 먹고 동네 경로당에도 가끔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란 게 그렇더군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편한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글씨를 쓰다가 볼펜을 놓쳐 버리고 단추를 잠그려다 몇 번씩 헛손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리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덜컥거렸고 언젠가부터는 손잡이를 꽉 잡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바빴습니다. 괜찮아, 올 필요 없어. 내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뭐. 아빠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래도 가끔은 저희도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고요 속에서 스스로와 끝없이 대화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하다 가스를 잠그지 않고 외출한 적도 있었고 전기밥솥에 물을 넣지 않은 채 밥을 지으려다 탄내가 진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깨어 지금이 새벽인지 저녁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메모지를 붙여놓고 약 먹는 시간을 표시했지만 그 메모조차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말을 신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건가라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날 저녁 제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넘어지셨어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무슨 생각? 요양시설 같은 거요. 아니면 보호사라도 두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피하려 했던 단어, 요양시설. 그건 남의 일이자 절대 내 인생과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 아버지가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빠듯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솔직히 아버지 걱정까지 안고 살려니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미 무너졌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걸까? 요양원에 가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간병인을 두고 사생활 하나 없는 집에서 지내야 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하려 하지?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지켜내겠다고.
설령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제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입소 첫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요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우 어르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접수대 직원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기계적이었습니다. 사인실 문이 열리자 낯선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왼쪽 침대에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낮잠을 자는 듯 눈을 감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쪽이 어르신 자리입니다. 침대에 앉는 순간 저는 이미 남의 집 세입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늦으면 자리 없어요. 식당은 북적였고 모두가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미역국, 멸치볶음, 김치. 식사하실 때는 속도를 맞춰주셔야 해요. 다른 분들 기다리십니다. 숟가락을 2번 뜨기도 전에 제 앞 접시가 절반이나 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삼키며 체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긴 식당이 아니라 공장인가? 제 속에서 답답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밤 9시 불이 꺼졌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 아직 졸리지도 않았는데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다른 쪽에서는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 속에서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진짜 내 노후야? 새벽 4시 화장실이 급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10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여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위험하다니까요. 급했는데 어쩌겠어. 제 목소리는 작았고 그마저도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이곳에 머문 지 일주일째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번호표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01호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 이름은 사라지고 방 번호만 남았습니다. 약을 건네주는 손길은 빠르고 무심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이요? 고혈압 약이요. 빨리 드세요. 다음 방 가야 해요. 그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제 존엄이 삼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옆 테이블에 할머니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음식을 집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손을 내밀자 요양보호사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위험하니까 그냥 드세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입에 억지로 밥을 떠넣었습니다.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의 공간이라는 것을. 2주가 지나자 제 마음은 더욱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옆 침대에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어디 가셨나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가족분들 오셔서 정리하고 가셨어요. 간호사의 말은 건조했습니다. 마치 물건이 빠져나간 자리처럼 그저 빈 침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 액자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렇게 잊히다가 끝나는 걸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렵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활실에서 만난 물리치료사는 제 이름을 또렷이 불러주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오늘은 걸음 연습 조금 더 해볼까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한 발, 또 한 발 내디뎠습니다. 비록 흔들렸지만 제 발로 다시 설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이 들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은 걸까? 주말 오후 아들이 면회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은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친절해.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했고 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미소 지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집에 가고 싶으신 건 아니죠?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억눌린 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야, 집에 가고 싶다. 다시 내 방에서, 내 침대에서 자고 싶다. 아들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아직 위험하세요. 여기서 치료도 받고 24시간 돌봄도 있잖아요. 돌봄? 여긴 돌봄이 아니라 감시야. 내가 언제 밥 먹고 언제 자야 할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게 돌봄이냐?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힘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힌다. 나가고 싶다. 딸은 안쓰럽다는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집에 혼자 계시다 넘어지시면 오빠 말대로 여기 계시는 게 안전해요. 안전? 그게 내 존엄보다 소중하냐?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데 그게 사는 거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같은 방에 있는 이철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진 여기 오래 계셨습니까? 1년 됐지. 처음엔 한 달만 있다 가려 했어. 근데 벌써 이렇게 됐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틴다기보다 포기한 거지. 여기 나오려면 가족이 데려가야 하는데 다들 바쁘다며 조금만 더 계시라고만 해. 결국은 남은 생을 여기서 마감하게 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맞은편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어디 가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어르신들 놀라실까 봐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죽음조차 이곳에서는 조용히 치워지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 버티다 잊히고 싶진 않아. 그 무렵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재활실에서 만난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오늘은 혼자서 지팡이 짚고 걸어보실래요?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복도를 걸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내가 다시 설 수 있다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저녁 면회 시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받으면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 아버지, 제발 아직은 위험해요. 여기 계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집이야. 내 방에서 내 시간대로 내 삶을 사는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내 존엄과 자유를 되찾는다. 이곳은 내 마지막 거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새겼습니다.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자식들에게 증명하자.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을 똑똑히 붙잡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째 제 몸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갔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분들도 놀라워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아질수록 이곳 생활의 답답함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6시 저녁, 9시 취침. 마치 군대 생활 같았습니다. 제가 언제 자고 싶고 언제 밥을 먹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기계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아들과 딸이 함께 면회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미경아. 이제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몸도 많이 회복됐고 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걱정돼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걱정은 고맙다만 내 인생을 남의 눈치 보며 끝낼 순 없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저는 준비해둔 답을 내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하루에 몇 시간은 도움받을 수 있지 않니? 그 외 시간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할 거다. 두 자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을 존중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서비스 꼭 받으시고 주말마다 저희가 교대로 찾아뵐게요. 좋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퇴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짐을 싸던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마지막 밤 같은 방을 쓰던 이철수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나갈 데가 없어요. 자식들도 다 외면했거든요. 어르신은 꼭 자유를 지키세요.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제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건강 꼭 회복하셔서 언젠가 밖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퇴소날,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제 짐을 실었습니다. 요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개월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집에 도착했을 때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낯익은 대문, 익숙한 마룻바닥, 내가 앉던 의자. 모든 것이 그리웠던 내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냉장고에 음식도 채워 넣었고 약도 요일별로 정리해 뒀어요. 딸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고맙다. 이제부턴 내가 잘 지킬 거야. 다음 날 요양보호사 김선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 어르신. 앞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뵙게 될 거예요. 그녀는 제 이름을 존중하며 불렀습니다. 요양원에서처럼 번호가 아니라 김재호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작은 차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 국 끓는 냄새.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게는 자유의 음악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달력을 확인하고 오늘의 할 일을 적었습니다. 약 복용, 스트레칭, 산책, 독서. 요양원에서처럼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신문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거나 퍼즐 맞추기, 단어 게임을 하며 두뇌 훈련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집에서는 하루가 살아있는 듯 흘러갔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좋아졌다. 역시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살아야 한다. 딸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보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게 더 소중한 거였네요. 저는 두 자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돈도 시설도 아니야. 자유와 존엄, 그리고 내 선택권이다. 지금 저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도 하고 각자 겪은 경험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그리고 노후의 선택권을 스스로 붙잡으세요. 그래야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존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8세.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다시는 요양원의 규칙과 눈치 속에서 하루를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집에서, 제 공간에서, 제 시간대로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으로 불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발 존엄과 자유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와 같은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